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과 친해지는 밤 줄여서 미친 밤의 진행자 서양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죠? 아 오랜만에 찾아뵌 만큼 지금 방송 감을 많이 잃어가지고 몇 번 다시 찍는지 모르겠어요. 우왕좌왕하고 있고 항상 이제 사제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지난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네. 이제 전어철 되면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요? 기억나세요? 아 맞아. 계절에 한 번씩 오거든요 미친 네, 밤. 근데 이제는 뭐 전어철 방어철에 돌아오고. 너무 민망한데 근데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제 방송. 여러분 좀 약간 제가 좀 보시면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좀 살이 많이 쪘어요. 근데 제가 좀 그런 뭐랄까 그 개인적인 거지만 새 생명, 새 생명을. 되게 노산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축하드립니다. 좀 정말 말이 하고 싶으셨나봐요. 근데 다들 이게 배랑 막 이런 저의 등치를 보고 예감을 하실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와, 임신 중에 또 이렇게 대본 준비해 오신 네, 거예요? 너무 진짜 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좀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지난 그 마지막이 저희 세잔 편이었거든요. 세잔 편. 세잔 다음에 최초의 마티스였습니다. 마티스. 맞아. 마티스 편까지도 저희 참여했죠. 그 흐름을 이어서 오늘은 진짜 대망의 작가 피카소에 대해서 함께 네네. 작품 감상을 해보려고 해요. 작품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피카소를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 방송에 대한 그 부담감? 네. 중요성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치, 피카소는. 또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수행평가를 하면서 뭐 왜 이렇게 그렸어 이러면 이거는 뭐 피카소가 울고 갈 작품이에요. 혹은 이건 현대미술이라 선생님이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이런 말을 항상 피카소를 인용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학생들한테도 피카소에 대해서 너무 핵심을 찍어서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참 교육 현장에서 그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학생들은 안 볼지 몰라도 그래도 이제 피카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이 방송을 그래도 좀 아주 심사숙고해서 핵심만 짧게 훑고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뭐 피카소에 대해서 조금 뭐 아시는 거나 뭐 생각 드는 게 있나요? 다들 지금 머리가 멍해요. 피카소 바람둥이? 그렇죠 뭐 입체파? 그 정도 맞아요. 그 정도? 뭐 궁금하신 점 있었어요 혹시? 제가 최근에 고흐 전시를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이미 유명해진 사람인지 아니면 고흐처럼 죽고 나서 인정받기 시작했는지 이런 거는 고흐는 이제 후자더라고요. 맞아요. 피카소는 살아있을 때의 명성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요. 명성이 정말 자자했죠. 고흐와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살아생전에도 인정을 많이 받았고 또 고흐의 2배를 살았으니까 거의 90세 이상을 장수하면서 살았던 화가고 또 여자도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랑 살아있는 시간 겹치지 않아요?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죠? 저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아니 죄송해요. 숫자에 약해. 왜 급작스러운 질문해요? 죄송해요. 아니 여기 있다. 73년에 돌아가셨다. 지금 겹치는 겹치진 없다. 않네요. 겹치진 않아도 되게 진짜. 저희 부모님이랑 생각보다. 겹치네. 그래서 참 이분처럼 인생 살면 그래도 뭐 다 누리고 산 거 아니에요 싶은 사람인데 아무튼 이분이 나온 이후에는 이 피카소의 영향을 안 받은 현대미술은 없을 정도로 너무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 대표작 몇 개만 보려고 해요. 너무 오래 살면서 또 어려서부터 미술을 했던 사람이라 사실 작품만 남겨져 있는 것만 5만 점이 넘거든요. 5만 점? 그리고 네, 오늘 몇 개 봐요? 오늘은 5만 점 그 중에 몇 개 중에 봐요? 저기 한 5개? 이렇게?
오, 선별하신 거네? 5만 다섯 개 중에 개? 5개? 오.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신 거예요? 이제 핵심만 보자. 왜냐면은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또 기억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 정말 오늘은 좀 제목이 오늘 그래서 작품 이 방송의 주제가 모나리자와 피카소예요. 그 비교를 해가지고 르네상스의 정수였던 모나리자.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품과 피카소 요 두 작품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나머지를 좀 곁들여서 훑고 가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입체파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냥 훑고 가는 개념에서 처음 제가 가지고 온 작품이 네. 그 1907년에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네네. 이게 입체주의에 어떻게 보면은 좀 신호탄이자 당시에는 비난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에요. 이거 보면은 전에 방송을 했던 세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당시에는 엄청나게 뭐 반발이 많았죠. 뭐 미친 사람의 작품인가 그랬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아프리카 가면도 보이고 그 여성의 몸이 이렇게 막 그 뾰족하고 막 날카롭지 않잖아요. 근데 네네. 되게 단순화해서 표현을 했거든요. 네. 네, 요런 거 그림이 나왔을 때 아주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를 못 받았죠. 입체주의라는 게 어떤 거예요? 말은 들어봤지만. 입체주의는 사실 이 작품을 통해서 뭐 시작은 된 건 아닌데 그 전에 이제 브라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브라크라는 사람이 세잔의 그림에 영향을 받아서 뭐 풍경 같은 거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세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상은 원과 원구와 뭐 원뿔 형태로 다 표현할 수 있다. 대상을 단순하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표현하고자 그때 막 했던 사람이라고 단간이랑 홍영이랑 그때 맞아요. 방송을 그래서 했었죠. 제가 그 세잔 편 너무 웃다가 물컵까지 쏟았던 맞아요. 자기 와이프도 원통으로 그려가지고 본질을 찾겠다. 본질 와이프의 본질 찾아. 제가 그 얘기하다가 이제 물컵 쏟았던 기억. 그 전에는 이제 뭐 사실적인 묘사나 입체감에서 그렇게 그렸다면 이 사람은 그 가장 형태의 핵심을 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브라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고 마티스가 이게 무슨 입방체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게 입체주의라는 용어를 나왔고 브라크와 같이 이제 피카소 활동을 하면서 입체주의가 탄생을 하게 돼요. 좀 궁금한 게 네. 입체 이 종이라는 2D에 굳이 입체를 담아야 했을까? 왜 그걸 굳이 그리려고 한 거죠? 그냥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니까 뭐 그 3차원적으로 뭐 네. 조각 같은 걸로 이게 흉악 사실 이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안 아름답진 해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나 가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용어는 입체주의지만 형태를 해체시키고 조립하고 분해하는 거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용어가 정말 걸맞는 용어인지는 생각해볼 문제긴 한데 그러네요. 영어로 뭐죠? 입체를 못 세운다. 여기 영어 소리 있잖아요. 좀 미술 용어는 몰라서. 시키지 마세요. 큐비즘? 큐비즘이요. 큐비즘이에요. 본인이 알고 있었어. 아니요, 그럼 그게 큐비즘 입체라는 뜻이 아니에요? 큐비라는 게? 큐비즘이 입체는 맞는데 그러니까 그림의 이 사람의 그림 핵심을 보면 사실 입체적으로 뭔가 그리기보다는 입체를 해체해가지고 굉장히 해체. 평면화시키고 분해하고 조립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조금 개념이 다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피카소의 우는 여인 같은 경우, 네, 그다음에 와, 이거 진짜. 그 밑에 뭐 볼라르의 초상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보면은 기괴해요. 기괴하고 사실 이런 그림 때문에 피카소를 이해할 수 없고 그냥 비아냥거리는 또 그런 대상으로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피카소 작품이야. 이상하게 그려놓으면. 약간 막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보면은 정말 최소한의 이게 인물이다라는 정도만 그 핵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철저하게 분해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표현 방법은 다양한 시점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까지도 표현한 것 같고 눈동자도 정면도 있고 뭐 코는 옆면이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근데 같은 사람의 그림 같지가 않아요. 위아래 그림을 다른 사람 보면 같은 사람이에요? 네, 다 피카소의 그림이죠. 네 맞아요. 근데 왜 한 화가의 화풍 같은 게 없이 그냥 어. 근데 오래 살았고 5만 점이나 그렸으니까 되게 막 다양한 많이 시도를 깼죠. 하지 않았어요. 아, 이 이때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굉장히 천재 화가인데 어려서부터 사실 사실적인 그 사실과는 이미 통달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미술 교사였고 그래서 르네상스에서 이룩했던 그 사실화는 이미 이 사람 마스터가 이제 아. 끝났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는 한 사람의 작품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양식을 시도를 하기도 했고 또 다양한 장르를 건드리기도 했어요. 회화만 그린 게 아니라 조각도 하고 뭐 도자기도 하고 도자기도 하고 굉장히 생애에 걸쳐서 작품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연구도 많아요. 뭐 청색시대 들어보셨나요? 청색시대, 뭐 장밋빛 시대, 뭐 이러면서 이 사람의 그 시기별로 어떤 작품을 했는지. 그러니까 피카소는 사실 하루 만에 끝날 방송은 아닌데 오늘은 이 큐비즘을 중심으로 네. 왜 가장 난해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그림을 이제 보면서 왜 이 사람이 그래도 대단한지를 얘기하고자 이제 몇 작품만 보는 거거든요. 네네. 네. 밑에 것도 완전 피카소 그림 같지가 않아. 아 이건 브라크 그림이군요. 아, 그 아까 말씀드린 브라크라는 입체주의를 같이 했던 사람 네. 네. 그 작품이에요. 세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이 사람은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아. 세잔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입체주의를 이 사람과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뭐 입체주의도 시기가 있어요. 초반에는 세잔적 큐비즘, 뭐 중반에는 뭐 그 분석적 입체주의, 그 다음에 후반에는 뭐 종합적 입체주의 이렇게 해서 계속 또 새로운 조형 언어를 시도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우는 여인 같은 경우에는 피카소에 참 여인이 많았어요. 여자. 오. 거의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7명 정도고 정말 많았겠죠. 그리고 진짜 인기가 많았대요. 그리고 스스로 뭐 차인적이 거의 1명 제외하고는 마성의 남자네. 네, 굉장히 좀 나쁜 잘생겼나요? 해체주의 느낌이 나거든요. 일단 피카소 굉장히 좀 정열적이고 마초나 같은 마초 느낌? 열정적이고 예술이라는 어떤 그거를 딱 가지고 있으면 되게 뭔가 아우라가 GD 느낌으로 이렇게. 그렇죠. 미술계 GD. 네네. 이 머리도 좀 이렇게 다 곱게 다 넘겨가지고. 약간 포마드 바르고 그런 느낌? 사실 요즘 태어났으면 그렇게 많이 만날 수 있을까 싶네요. 모르죠. 또 이렇게 막 멋있게 정열적으로 명성도 있는 데다가 뭐 풍채도 있고 막 이러니까. 네. 근데 그 중에 우는 여인은 이제 도라 마르라는 여성의 이제 초상화인데 아무튼 그분도 굉장히 이지적이고 네. 화가로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인데 여성의 초상화를 많이 그리는데 다 이제 양식도 다 달라요. 아무래도 그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영감 같은 게. 그렇죠. 그런 게 다르겠죠.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뭐 그런 느낌들에 따라서 양식도 되게 다양하니까 그 초상화를 모아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그 핵심은 모나리자와 피카소거든요. 네. 모나리자 작품과 그 피카소의 또 다른 작품 도라마르의 초상이라는 그 작품을 보면 여인을 중심으로 그린 건데 정말 완전 비교가 확 되잖아요. 네, 너무 네. 진짜 피카소 같이 그렸다. 피카소 그림. 도라마르가 좋아했을까요? 근데 도라마르는 실제로 싫어했어요. 그랬을 것 같은. 그건 내가 아니라 그냥 피카소 본인이 원하는 그림일 뿐이다. 자기 날 이렇게 보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은 르네상스 시대의 그 모나리자는 저희 정석대로 잘 알고 있죠. 명암법과 원근법을 사용해서 진짜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를 충실히 재현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도라마르 그림을 보면 진짜 얼굴이 이게 뭐 옆모습과 앞모습과 막 정말 시점이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분열된 자아를 표현하는 건지 되게 막 다 해체되고 있잖아요. 형태들이.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뭐가 그림이 좋다는 건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느낌들이 일단 두 가지의 양식이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뭔가 더 비쌀 것 같긴 해요. 우리 예술이라는 거 이게 이해받지 못하는 거니까. 배에 지금 바닥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 와 어떻게 그림이 좀 목도리인가요? 독특한데. 그 뾰족한 게 있다. 네. 가운데. 그 되게 약간 센 캐 같아요. 도라마를 여기서. 머리도 약간 처피뱅. 근데 왜 그림을 모나리자는 딱 이 시점 하나만 딱 보여주는 것 같다고 하면 진짜 이 밑에 피카소의 그림은 과거, 현재 막 이 시점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되게 독특한 그림 같고 제가 그때 왜 세잔 때도 그랬잖아요. 사과의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사과 하나에 다 담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사과가 아니었거든요. 세잔의 사과가.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그게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모나리자를 보고 나면 잘 그렸네 라는 말 외에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맞아. 근데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왜? 라는 그런 궁금증과 함께 뭘 그린 건지 사사지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다빈치도 천재였죠. 그래서 원근법과 명암법이 할 수 있는 그 재현에 충실한 묘사를 완벽하게 해낸 화가다라고 했고 이게 500년 이상을 사실 아카데미 미술로 거의 미술의 정석과 규범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배를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재현하는 미술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무슨 대상을 표현하고자. 근데 피카소에 와서는 그 전통이 완전 부서진 거예요. 왜냐면 형태가 이제 낱낱이 다 해체가 되고 네. 막 다시 조립되고 재구성되면서 온전한 사람의 형태라기보다는 다양한 시점에서의 사람의 모습이 혼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환영주의 혹은 재현주의라는 그 사람들의 무거웠던 과제를 어떻게 보면 다 해소시킨 게 철저히 분해시키고 우리한테 새로운 그 도전 과제를 준 게 바로 피카소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두 가지 화가의 두 작품이 사실 목표는 같아요. 둘 다 사실을 그리고자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게 진짜 사실이냐는 거예요. 다빈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피와 살의 느낌이 잘 도는 그런 사람을 정확하게 하나의 시점에서 본 걸 가정해서 그려넣는 게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피카소는 하나의 시점에서 본 그 사람의 모습이 과연 진짜 사실이냐.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사람의 초상화를 그린다고 했을 때 단 고정된 시점에서 그 원근법에 충실해서 그린 그 그림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일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을 앞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했던 그 다양한 그 부분의 내 시점의 총합이 이 사람을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본질이고. 그래서 정말 그 사실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 개념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 그림이 바로 피카소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뭐가 사실인가? 그 사실 우리가 그 500년 이상을 사실로 알고 있었던 그 개념을 흔들어 줬기 때문에 피카소의 그림 이후에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표현할 것들이 정말 많아진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게 다들 마치 수업 느낌이. 네, 그래서 이 원근법은 진짜 고정된 시점에 의해서 정말 충실하게 그렸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면을 볼 수는 없지만 법을 버리고 명암법을 버리면 다양한 그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어떤 대상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의 그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이제 그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화에서 그동안은 공간과 형태, 뭐 색채 이런 것만 그동안 다루는 주제가 되었다면 이제는 시간의 문제까지 그 동시성이라는 동시적으로 뭔가를 보고 거기에 시간의 개념까지 들어오니까 이 사람 이후로 정말 현대미술은 좀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그 후에 뭐 미래주의라던가 이제 많은 화파들이 나오거든요. 나중에는 추상미술까지.
예. 피카소 유독 분위기가 숙연한 것 같아. 아, 뭔가 되게 어려워. 아, 그렇구나. 너무 거장의 이야기니까. 두 작가가 표현하는 의도는 같았는데 뭐 여러분 음. 정말 뭐가 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뭐 묻거든요 수업에도. 저는 어쨌든 이 디아도라? 도라마르. 도라마르. 도라마르에 대한 자기 여러 가지 관점을 한 군데 넣은 거잖아요. 저는 이게 어떤 사람의 자서전을 쓰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글로 싹 모아서 글로 쓰는 건데, 근데 그 글이라는 게 우리한테 전해질 때는 어쨌든 그걸 읽는 사람을 위해서 잘 정갈하게 좀 다듬어지고 논리 구성을 갖춰야 되는 게 맞는데, 얘는 오케이, 얘 뭐 도라마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한 구석에 넣은 건 알겠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지켜야 될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으면 감상할 때 좀 더 좋지 않을까?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얘에 대한 사랑이야? 아니면 뭐 얘에 대한 사랑스러움이었으면 얘가 사랑스럽게 느껴졌던 시간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했다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막 하나의 주제가 없는 것 같다. 막 몰아넣은 느낌. 그냥 이건 저거나 생각나는 대로. 인간이란 거 원래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닐까요? 뭔가 사람이라는 거. 아이가 악녀였다가 미웠다가 사랑 연애할 때 여러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담으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형태나 이런 조형적인 거에 신경을 써서 새로운 조형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그 초상화를 그리려면 그 사람을 보면서 느꼈던 작가의 그 감정이라던가 그런 게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도라마르는 실제로 진짜 되게 똑똑한 여성이라고 했잖아요. 화가이면서 되게 당돌하고 이런 어떤 스마트함에 또 반했던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피카소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뾰족뾰족하면서 그 뭔가 날카로우면서 이지적인 느낌도 얼핏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린 건 맞는 거죠? 앉혀놓고. 그렇죠. 상상한 것 같아요. 상상한 것 같아.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보면서 모델을 보면서 그렸고요. 도라마르 외에도 그 7명의 여성들을 그린 초상화가 많은데 도라마르는 유독 막 울고 있다거나 전쟁 속에서 울고 있는 여인으로 모델로 사용한다던가 좀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다 똑같이 그린 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영감받은 또 그런 어떤 종합적인 자신의 그 시점이나 이런 인상을 자기의 그 조형 언어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계속 그 천재라고 칭송받는 이유는 정말 살아 생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창작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쭉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이제 참고로 가지고 왔거든요. 뭐 8살에 그린 그림 보면 이게 8살에 그린 그림이에요? 뭐 아버지가 미술 교사여서 어려서부터 또 미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긴 했는데 굉장히 뭐 주변 사람 다 인정할 정도로 이미 10살쯤부터는 거의 뭐 아카데미 미술은 이미 다 섭렵을 하고 있는 상태죠. GD도 막 초등학교 때 작곡하지 않았어요? 오늘 GD 얘기 어려워. 요새 GD에 빠지지 빠지신가 봐요? 신곡이 나왔길래. 하와에 빠지겠어. 오늘 GD 노래 들으면서 왔나 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그림을 못 그려서 뭐 자기만의 조형을 찾은 게 아니라 이미 어렸을 때 다 마스터해서 너무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는데 진짜. 그거를 이제 5만 점 이상의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자기만의 끊임없는 조형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20대 때 청색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에는 보면은 어두운 청색 계열로 좀 그때는 이제 화가로서 명성을 얻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파리에서 활동했던 그런 궁핍한 그런 힘들었던 감정을 좀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기도 했고 첫 번째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는 뭐 이렇게 장밋빛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요새 다 장밋빛이죠? 장밋빛 시대에는 정말 장미 색깔 뭐 따뜻한 느낌의 난색 계열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그러다가 또 다시 고전주의 가서 또 자기가 새로운 그런 단순한 형태로
뭐 어떤 걸 그릴지를 또 표현하는 시기가 있었고 근데 너무 유명한 작품 뭐 게르니카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화가로서도 활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방송 중에 한국 전쟁을 그린 작품이 있다. 그것도 굉장히 신문에서 보고 진짜 맞아, 이 엉성하네요. 그림 알아요. 신문에서 이 한국 전쟁의 소식을 듣고 살면서 큰 전쟁을 많이 치렀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또 이렇게 보여주는 작품도 했었고 네. 되게 다양해요. 뭐 초현실주의 작품도 하고 마지막에는 라이트 아트라고 해가지고 뭐 네. 빛을 지금 뭐 미디어 아트라던가 그런 불빛을 활용한 작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선구자적인 그런 거를 시도했던 이게 라이트 페인팅인가요? 네, 네. 이거 레크레이션을 많이 하는 해가지고. 거잖아요. 이거 저희 반 애들도 라이트 페인팅 했는데. 그거에서 피카소가 원조군요. 거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그런 좋다. 잡지사에서 와서 이제 사진을 어떻게 찍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그런 아. 순간적인 그런 사진이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림을 표현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어야 되는 나이까지도 네, 네.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는 되게 게 상의 탈의하고 청바지만 입고 지금 이러니 진짜, 여자들이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네요. 진짜 나훈아 느낌? 나훈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나훈아 없잖아요. 안 좋아서 없잖아. 영화는 오빠. 영화는 오빠잖아요. 딱 나오는. 이렇게 되게 짧게 훑어봤지만 피카소는 재능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정말 성실함까지. 예, 부지런했던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열정이 끊임이 네. 없었고. 근데 아까 5만 점이라고 하셨는데 1년이 365일이고 10년이 3,000일이잖아요. 음. 그럼 100년이 36,000일인데 와. 하루에 한 점 이상씩 그렸다. 엄청난 일인 거네. 어. 오만 점. 계속 뭔가를 네. 시도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대표적으로 뭐 명성을 떨치게 된 계기가 뭐 입체주의 작품인 거지 굉장히 장르도 다양하고 대단하다. 뭐 네. 안 건드린 분야가 없을 정도로 네, 네.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그냥 기괴하게 그림만 그리고 뭔가 단순하게 재능만으로 자기 작품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재능을 뒷받침하는 본인의 삶이 성실함까지. 있었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많이 배웁니다. 네, 정말 창작자네요. 네, 창작자. 네. 그쵸. 어느 정도 좀 나이에 많이 얽매여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 이제는 네. 머리가 안 돌아가 막 이런 말 하면서 이제 너무 늦었어. 네. 근데 피카소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 계속 할 수 있잖아. 뭔가 시도하면 되는데 좀 안주하려고 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삶과 이 작품들을 보면서 그 삶에 좀 자극을 받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네. 좋네요. 오랜만에. 저번에 마티스도 되게 80인가 넘어서 맞아. 네, 그림들 맞아요. 걸작들 우리가 아는 그림들은 다 그때 나왔다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 마티스도 병상에서까지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종이 오리기밖에 맞아. 그래서 막 붓을 이제 들 힘도 없었을 때 종이를 도움을 받아가면서 맞아. 콜라주를 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현대까지도 너무 사랑을 받는 화가고 네. 피카소는 이렇게 우리한테 큰 개념에 대한 그 개념 전환에 기회를 준 작가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만연하게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그 묶여있던 그런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툭 건드려준 거죠. 뭐가 진실인데 원근법이 정말 정답일까? 다른 것을 더 표현할 수 있잖아 라고 그 시작을 열어준 네, 그리고 네, 그렇게 아무튼 뭐 본인의 또 활동으로 그걸 뒷받침을 해주면서 끊임없이 했으니까 피카소가 살면서 그런 명성을 얻고 지금까지도 그냥 미술계의 어떤 아이콘처럼 남아있는 거는 좀 되게 당연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뭐 피카소에 대해서 오늘 뭐 한마디씩 피카소? 해보죠. 다들 22 음. 방송 오랜만에 안 튀었는지 입이 안 튀었어. 만나자마자 이제 또 바로 또 방송을 하고 막 네. 하니까 저는 그러니까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미술관은 워싱턴에서도 가고 뉴욕에서도 갔는데 피카소 그림이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5만 점이나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여기저기 그래.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고 그때 봤던 그림들도 생각나면서 네 좋았습니다. 그 청색 시대 직접 봤거든요. 청색 시대 그 청색 색깔이 진짜 어떤가요? 색깔이 진짜 깊어요. 근데 나는 이게 20대 때 그렸다는 게 놀라웠어. 좀 나이 들어서 그린 줄 알았거든요. 되게 우울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네. 20대 때 피카소가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이 많았어요. 친구가 뭐 실현당한 친구가 실제로 뭐 자살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뜨기 직전이니까 그 몽마르 아트 이런 쪽으로 가서 이제 좀 생활을 하면서 계속 작품을 준비하고 네, 우울했던 시기니까 청색 시대 하는 거예요. 피카소도 20대 때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네, 나는 저는 간단해. 피카소 보면서 음.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은 화가다. 왜냐면 너무너무 방대하고 한 번도 못 먹고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진짜 많이 낼 수 있겠다. 피카소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고 생각보다 아는 게 없구나. 대표적인 그런 저는 막 해체주의 그림 몇 개밖에 몰랐는데 보고는 이것도 피카소야? 할 정도로 너무 다양하게 본 것 같아요. 그거를 정말 이론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론도 되게 많고 그에 따르는 뭐 당시에 나왔던 철학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그 생애를 쪼개서 어떤 시대, 뭐 어떤 주의 이러면서 연구한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거기까지 네. 들어가면 사실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어려워서 오늘은 그 중심만 조금 알고 가자는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박형은 저는 원래 요즘 육아하면서 운동을 좀 꾸준히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저의 인생의 자부심이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안 하고 있대. 이게 자부심이 꾸준히 운동을 최근 맞아, 그 몇 많이 년 동안 한 게 했었잖아요. 엄청 자부심이었는데 요즘 육아랑 핑계로 못 하고 있는데 요 이제 피카소 할아버지는 진짜 죽는 그날까지 하루 한 점 이상 그리신 거잖아요. 두세 점씩. 그래서 나는 내 몸 위에서 운동하는데 이분은 이렇게까지 왕성하고 성실하신 걸 보니까 제 인생에 다시 한번 좀 반성하게 됩니다. 왕성하자, 성실하자. 네. 아무튼 원했던 감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원했던 감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네. 아무튼 또 오랜만에 이렇게 네. 또 만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네. 제가 해야 될 이제 방송 중에 피카소라는 사람 너무 중요한데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러고 근데 마지막 방송 아니죠? 너무 이별을 막 느낌? 근데 또 이렇게 나누니까 너무 좋고 네. 예, 피카소 이후에도 네. 현대미술은 되게 흥미진진하게 계속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그거 다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은퇴하신 거 아니죠? 피카소까지만 배우는. 네. 피카소 죽는 날까지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는 죽는 날까지 방송을 하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다들 뭐 생업과 뭐 인생 과업에 왜 이렇게 교장 선생님 핑계를 좀 훈화했어. 그러니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네. 이렇게 좀 계속 맞아. 틈이 나오고 진짜 기회만 주어진다면 뭐 잘 출산하고도 계속 이어가는 걸로. 이렇게 네. 피카소처럼 그 열정과 그 미술에 대한 애정을 네. 잃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그걸 듣는 분들도 되게 오랜만에 청취자분들도 미친밤 되게 오랜만에 듣는 거라서 되게 진짜 감상이나 별 수준 궁금했어. 감상 수준이 아니 근데 참 죄송함이 항상 크니까 그래도 저희가 마지막이 여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마티스가 여름인가요? 거의 겨울인가요? 맞아요. 초여름? 초여름? 초여름이었던 네. 것 같아요. 4월 막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피카소 이후에도 피카소의 네. 영향과 그것을 이렇게 반전을 시키는 작가들의 활약을 계속 소개하면서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피카소 여러 작품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그럼 다음에 언제 끝나요? 되게 마음이 이렇게 허하지? 노래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방송을 시원하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허한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여러분 그럼 이 밤 되세요. 안녕, 미밤. 방송을 안 끝내고 계속. 아니 뭔가 좀